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침내 6만 원 벽을 뚫었습니다. 장중 한때 6만 400원까지 치솟으면서 두 달 만에 심리적 저항선이자 상징적인 기준점인 6만 원을 재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주가 상승을 넘어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과 투자 심리 반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700원 오른 5만 9,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고점은 6만 400원, 지난 4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6만 원 선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번 주가 반등으로 삼성전자는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날 장중 23만 원 선을 넘으며 4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상승을 견인한 핵심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였습니다. 6월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7,825억 원 규모로 사들였고 SK하이닉스도 8,460억 원 어치 매수를 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의 뚜렷한 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에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외국인 수급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 육성 공약 역시 투자 심리를 자극한 요소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산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실현을 선언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이 1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산업 주도권에 대한 강한 정부 의지가 확인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긍정적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임소정 연구원은 2분기 들어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여지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하방 위험은 제한적이며 SK하이닉스의 경우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6만 원 선 회복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심리적 저항선을 넘었다는 상징성, 정책 기대감과 외국인의 수급의 결합,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 전반에 구조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준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번 흐름은 AI 기반의 수요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그리고 국가 산업 전략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표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삼성전자의 장중 6만 원 재돌파. 이는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정책 드라이브, 외국인 유입이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발판 삼아 코스피의 시장의 체력 회복과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공동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과거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XRP 커뮤니티와의 전격 화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사의 대표 지갑 레이스의 XRP 통합을 공식화하며 멀티체인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9일 찰스 호스킨슨은 AMA 세션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인풋, 아웃풋을 개발한 경량 지갑 레이스의 XRP 통합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2024년 4월 출시된 레이스는 ADA 스테이킹을 비롯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며 성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비트코인 테스트넷과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확장까지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멀티체인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호스킨스는 과거 XRP 커뮤니티와 여러 차례 공개 설전을 벌인 만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공개 지지하면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스킨스는 XRP의 레이스 지갑 통합이 단순한 기술적 업데이트가 아닌 멀티체인 생태계로의 본격적인 진입임을 시사하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전문 기업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통합이 암호화폐 커뮤니티 간 분열을 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던 카르나도와
XRP 두 블록체인 생태계가 이제는 협력이라는 키워드 아래 모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의 시너지 효과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미국 SEC와 리플의 법적 공방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합니다. 오는 16일 SEC는 법원의 양측의 합의 진행 상황을 공식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 XRP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SEC와 리플 간의 소송전이 오는 16일 결정적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지난 4월 양측은 60일간의 항소 절차 중단을 요청했고 이 기한이 끝나는 날 SEC는 법원의 현재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이들이 합의에 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합의가 성사된다면 XRP는 비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향후 XRP 기반 ETF 승인, 기관 투자자 참여 확대,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가지 핵심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SEC가 벌금 규모를 기존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관 대상 판매를 일정 규제 아래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SEC가 이번에도 입장을 유보하거나 합의가 무산될 경우 항소 절차가 다시 시작되며 소송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XRP 가격은 최근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만약 합의가 이뤄질 경우 XRP ETF 승인 확률이 98%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16일 리플과 SEC의 법적 분쟁이 결말을 향해 나아갈지 아니면 다시 불확실성 속으로 빠질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진짜 비전을 계승한 코인은 따로 있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인데요. 사토시가 추구했던 확장성과 실용성, 탈중앙화라는 3대 원칙을 XRP가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현지 시간 1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미디어 더 크립토 베이직을 통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인물 존 스콰이어는 XRP를 고속 위성통신인 스타링크에 비트코인은 느린 유선 전화에 비유하며 XRP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리고 비싸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XRP는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 에너지 효율까지 갖춘 실사용 중심 토큰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일부 XRP 지지자들은 XRP가 사토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분석가 알렉스 코브는 사토시가 2011년 다른 일을 하겠다며 사라진 지 1년 뒤인 2012년 XRP가 등장했다는 시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의 핵심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초기에도 활동했으며 바로 그들이 사토시의 한계를 인식하고 만든 것이 XRP라고 설명했습니다. XRP의 대표 개발자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자신의 생일과 사토시의 활동 종료 시기가 비슷하다며 농담 섞인 자가 발언을 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보다 내가 사토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크레이그 라이트는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 그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넓은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 같은 연관성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 커뮤니티는 XRP야말로 사토시에 실현되지 못한 비전을 이어가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XRP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XRP가 사토시의 진짜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암호화폐 기업가로 알려졌던 러시아 출신의 미국 거주자가 사실은 거대한 돈 세탁 조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범행엔 놀랍게도 한국 기업이 일부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뉴욕 동부지검은 9일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에비타페이의 대표 유리 구근인을 총 22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근인은 겉으로는 뛰어난 인재에게 주어지는 특기자 비자 소지자로 미국 내 성공한 암호화폐 기업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러시아 고객을 위한 대규모 돈 세탁책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근이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5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암호화폐를 이용해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러시아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송금하면 이를 여러 지갑과 미국 내 계좌를 통해 복잡하게 세탁한 뒤 깨끗한 미국 달러화로 바꿔 고객이 지정한 곳에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도 연루됐는데요. 작년 3월 구근이는 홍콩 무역회사를 통해 한 한국 기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고 해당 기업은 계약에 따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특정 업체에 장비와 부품을 배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받은 업체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의 관계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자 국제 제재가 집중되는 핵심 기관인데요. 이외에도 구근이는 러시아 고객의 미국 첨단 서버 장비 구매를 도왔고 예술품, 프랑스산 요트 등 고가품 거래에도 가담했습니다. 그는 은행 사기, 돈 세탁, 제재 회피, 수출 통제 위반 등 22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실상 종신형이 불가피합니다. 첨단 기술과 국제 제재가 맞물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금융 사기를 넘어선 글로벌 안보 이슈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 한국 기업의 설명이나 고의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 기반 상장 지수펀드의 승인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SEC는 발행사들에게 핵심 구조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르면 올 여름 솔라나 ETF가 공식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SEC가 솔라나 기반 ETF 승인과 관련해 발행사들에게 S1 서류의 수정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C는 특히 현물 상환 구조와 스테이킹 운영 방식에 대해 더욱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물 상환이란 투자자가 ETF를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 자산 자체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며 SEC는 특히 스테이킹 구조에 대한 위험성과 보상 체계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간 스테이킹을 포함한 상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SEC가 유연한 태도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암호화폐 금융상품에서 스테이킹이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솔라나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은 제3의 메이저 ETF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번 SEC의 요청이 승인 절차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TF 업계는 이르면 7월 중 승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솔라나 ETF가 실제로 승인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승인 절차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의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연이어 강세 신호가 포착되면서 XRP는 향후 큰 방향성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는 XRP가 최근 이틀간 2.2달러 이상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24시간 거래량이 3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EMA상 골든크로스 형성 가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골든크로스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강세 패턴으로 XRP가 2.35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2.47달러, 나아가 2.6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술 지표인 RSI는 현재 61.6 수준으로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치모쿠 클라우드 분석에 따르면 단기 및 중기 전환 신호가 모두 상승 정렬을 보이고 있으며 클라우드 색상이 전반적으로 두터운 녹색을 띠고 있어 강한 시장 지지를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계할 점도 존재하는데요. 2.26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XRP는 하락 반전되어 2.05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XRP는 상승 모멘텀과 하방 리스크가 교차하는 변곡점에 놓여 있으며 향후 며칠간의 캔들 흐름이 추세 전환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가
최근 1년 사이 1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부동산 R114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7억 7,23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평균 분양가인 6억 7,738만 원과 비교해 9,496만 원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17억 6,735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제주도가 8억 8,625만 원, 부산 7억 8,775만 원, 대구 7억 7,081만 원, 경기 7억 507만 원, 대전 6억 8,600만 원, 인천 6억 7,758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7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며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가가 이처럼 빠르게 오른 주요 원인으로는 건축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꼽힙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며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은 현재는 분양가가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공사비 부담이 더 반영된 단지들은 분양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원자재 수급,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 변화 등도 분양가 추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스오일이 진행 중이던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회사 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실적 부진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미 전형을 밟고 있던 지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스오일은 전날 소매 영업직 공개 채용에 지원했던 인원 전원에게 채용 전형 중단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예스오일은 최근 경제 강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와 급격한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세계 경제 질서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어 이로 인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는 당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업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현재 진행 중이던 소매 영업직 채용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중단된 소매 영업직은 주유소 영업관리, 실적관리, 신규 거래처 확보 등을 담당하는 현장 실무직군으로 예스오일은 당초 2자릿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인적성 검사와 1차, 2차 면접을 마친 상태였으며 7월 입사까지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해 일부 지원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했는데 황당하다,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스오일 측은 향후 채용 재개 시 이번 서류 전형 합격자는 자동으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단 하반기 신입 채용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예스오일은 올해 1분기 2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8조 9,905억 원, 순손실은 446억 원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채용 중단 사태는 단순한 채용 이슈를 넘어 대기업마저 예측 불가능한 경제 불안정성에 흔들리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체코 총리와 공식 통화를 갖고 원전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양국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이번 통화는 한국과 체코 간 26조 원 규모의 대형 원전 계약이 체결된 직후 이뤄진 것으로 향후 한국의 해외 원전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4시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약 20분간의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통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체코 총리와 나눈 첫 정상 간 대화로 피알라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의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4일 체결된 원전 건설 계약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2 원자력 발전사가 체결한 이 계약은 두코바니 지역에 1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무려 26조 원에 달합니다. 양 정상은 이 계약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원전에 대해 위험성과 필요성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왔으며 이는 탈원전 기조를 견지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는 해외 원전 수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인적 교류 및 문화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피알라 총리 역시 이에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럽 각국 및 유럽연합에서도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G7 정상회의를 통해 유럽 주요 정상들과의 직접 소통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코와의 통화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해외 원전 수출 확대와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철강업계의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경북 포항 제2공장에 대해 결국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폐쇄를 추진하다 철회했던 이 공장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내수 침체 그리고 최근의 통상 환경 변화까지 겹치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제철이 철강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으며 결국 경북 포항 제2공장의 가동을 멈췄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부터 포항 2공장에 대해 전면 휴업 조치를 단행했다고 11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생산 물량이 급감해서 더 이상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진행 상황은 노조와 협의해 원만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포항 2공장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철강 업황의 급격한 악화로 현대제철은 해당 공장의 폐쇄를 검토했고 이를 노조에 통보하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며 폐쇄 방침은 철회됐고 공장은 축소 운영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현대제철은 생산량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몰렸고 결국 이번에 전면 휴업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철강업계를 둘러싼 대외 환경도 악화일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며 다시금 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어 수출길도 막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제철은 구조조정에 돌입했고 포항공장 기술질 지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최근에는 포항 1공장 내 중기사업부의 매각도 추진 중입니다. 실적도 심각합니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0.6% 줄어든 3,144억 원, 2024년 4분기부터는 올해 1분기까지 연속 영업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제철은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58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로 제철소 건립을 추진하며 새로운 활로 개척에 나선 것입니다. 포항 2공장의 휴업은 단순한 공장 정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철강업계 전반이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이자 산업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시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거래가 올해 들어 급증하며 미국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이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은행과의 거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연금의 외환 전략이 외교 금융안보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즉 선물환과 현물환을 교환하는 거래가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올해 1월부터 6월 4일까지 한국은행에 자금이체 협조를 요청한 외환 스와프 건수는 총 84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거래 건수인 25건의 3배를 넘는 수치로 외환 스와프 계약을 처음 체결한 2022년 이래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2022년에는 13건, 2023년에는 21건에 불과했던 스와프 거래가 올해 들어 폭증한 것은 글로벌 외환 시장 불안과 국내 환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1,450원을 넘으며 급등하자 국민연금은 환율 5일 연속 1,450원 이상 시 달러 매도라는 내부 전략에 따라 스와프 거래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미국 재무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며 이례적으로 국민연금의 외환 전략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와 스와프 계약의 확대가 달러 매도 압력으로 이어져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올해만 약 500억 달러 규모의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달부터 전략적 환해지를 중단하고 이달에는 전술적 해지만 일부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미국의 경고를 의식해 스와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측은 외부 개입 없이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은 2022년 10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한 스와프 계약을 지난해 12월에는 650억 달러로 확대하며 계약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는 현물 매매가 아니라는 점에서 환율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자본시장 영향력을 주목하고 있는 신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가 다음 달부터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합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금융상품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구조가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카드가 오는 7월 1일 0시를 기해 전세자금 대출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신한카드의 전세 대출은 최소 5천만 원부터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5.8에서 10% 수준입니다. 그간 신한카드는 실수요자 중심의 틈새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당국의 규제 강화 조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급격히 몰리는 대출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세자금 대출 재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 기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은 6조 원 가까이 늘어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5조 6천억 원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와 5월 가정의달 소비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각 금융사의 대출 집중 방지를 요청하며 연초 대비 대출 심사가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특정 시기나 지역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총량 규제로 인해 대출 상품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소비자 혼란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가계부채 억제를, 다른 한쪽에선 실수요자 보호를 외치는 현 상황. 금융규제의 균형 잡힌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소형 드론은 현대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소형 무인기 기술 확보에 본격 나섭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소형 무인기 전문기업 디브레인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37.04%를 확보하고 2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이번 투자는 소형 무인기 분야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디브레인은 2013년 설립된 국산 무인기 전문 기업으로 군단급 무인기와 농업용 무인 헬기 개발 경험이 있으며 비행 제어 및 경량 항공전자 장비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방산혁신기업 100에 드론 분야로 선정될 만큼 차별화된 비행 제어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이는 이번 협력을 통해 소형 무인기의 핵심 요소 기술과 플랫폼을 확보함에 동시에 국내외 관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디브레인의 기술과 카이의 체계 종합 역량을 결합해 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기존 중대형 무인기와 더불어 소형 무인기 플랫폼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군 전술 환경에서 기동성과 은밀성, 비용 효율성을 갖춘 소형 드론의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작전 범위와 전술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외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소형 드론 시장은 2023년 약 22조 원에서 2032년 약 65조 원 규모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내 군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소형 무인기 전력을 오는 2026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국산 기술력 확보가 방산 독립성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늘의 작은 눈이 전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의 새로운 무대에서 카이와 디브레인이 만들어갈 미래의 무인기 시장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로봇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국의 유망 로봇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흐름에 삼성도 본격 합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로봇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스킬드 AI에 $1,000,000, 약 136억 원을 투자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스킬드 AI는 현재 약 $45억, 한화 6조 원 수준의 기업 가치로 시리즈 B 자금 조달을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소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며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일본 소프트뱅크가 $1억,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2,500만 투자하며 이 스타트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킬드 AI는 로봇의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자율성과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유망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행보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스킬드 AI에 $500만에서 $1,000만 투자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실제로 LG, 한화, 미래에셋 등도 이미 해당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로봇 청소기 등을 중심으로 로봇 가전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지능형 가전 로봇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로봇 플랫폼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이며 로보틱스 알고리즘 스타트업 피지컬 인텔리전스에서도 지분 투자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는 구글과 협력해 AI 기반 공모양 가정용 로봇 볼리를 출시할 예정으로 삼성은 로봇을 새로운 소비자 가전으로 본격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 산업이 본격 개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는 한국 로봇 산업 생태계에도 큰 자극이 될 전망입니다. 미래 생활을 바꿔놓을 로봇 기술 경쟁, 이제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생활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고객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스24가 처음으로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인정보위원회는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2일 예스24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아직 없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유출이 확인되면 개별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된 이후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에서 처음으로 유출 가능성을 시인한 것입니다. 예스24 측은 현재까지 외부 유출 정황은 없다면서도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해 선제적인 공지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유출 여부와 피해 규모는 여전히 미확인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스24가 지난 9일 시스템 장애를 신고한 뒤 회원 정보가 비정상적으로 조회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스24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사항도 공지했습니다.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예스24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 가능성에 주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첨부 파일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본인 명의로 된 계좌나 카드가 발급됐는지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예스24는 로그인, 결제, 마이페이지 접속 등이 불가능한 상태로 계정 휴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객 피해가 장기화되면 20년 넘게 서비스를 이용해온 장기 고객들의 분노와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랜섬웨어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IT 사고를 넘어 기업 신뢰도와 고객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스24 사태는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과 삼성전자 자회사 장비 도면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거워진 가운데 기업들의 기술 보안에도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씨는 2018년부터 자사가 협업 중이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세정 레시피와 하이키 메탈게이트 제조 기술 등 핵심 기술 정보를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정보로 전류 누설을 막고 D램 속도를 높이는 고부가가치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A씨 일당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초임계 세정 장비 도면 등 기밀 자료를 확보해 중국 수출용 장비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연구소장 등 직원 3명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나머지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해당 협력업체 법인에도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고 양벌 규정까지 따라 법인까지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1심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공동개발 기술도 독자적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을 확대했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여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첨단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 유출에 대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 내부 보안 강화와 동시에 법적 기준에 맞는 기술 보호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며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파업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노조 내부 분열까지 불거지며 사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재개된 지 4일째. 광주시에 따르면 전체 버스 1000대 가운데 현재 778대만 운행되고 있어 평소 대비 약 22%가 멈춰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태는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 노조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11일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 불참을 선언한 회사 차고지를 봉쇄해 출차의 차질을 빚어졌고 12일도 노조 일부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채 업체 2곳 앞에서 농성을 벌인 뒤 해산했습니다. 다행히 첫 차 운행은 큰 충돌 없이 이뤄졌지만 내부 분열은 점점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3차 조정까지 결렬될 이후 양측은 사실상 대화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노조원 기사들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피로 누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운행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는 운행률이 7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임차버스 투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철 운행을 하루 12회 증편하고 택시를 버스 정류장에 중점 배치하는 대책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고 시민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업은 노조의 권리지만 그 파장이 시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노사 모두 극한 대립을 멈추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화 재개가 시급해 보입니다. 대형 선박을 만드는 중공업 현장에서도 이제 반바지와 샌들이 허용됩니다. ASD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출퇴근 복장 자율화를 시범 도입하며 변화하는 조직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모의 작업복이 일상인 중공업 현장. 하지만 이젠 아침 출근길 풍경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ASD 현대중공업이 오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쿨비즈 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출퇴근 시 반바지와 샌들 착용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번 제도는 기술직과 사무직은 물론 사내 협력사 직원까지 전원 적용되며 출근 후엔 기존처럼 근무복과 안전화로 갈아입고 업무에 임해야 됩니다. 다만 트레이닝복, 민소매, 슬리퍼, 하이힐 등은 제한됩니다. 197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반바지를 허용한 이번 조치는 MZ세대 직원들의 요구 그리고 폭염에 대응한 작업 환경 개선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유연한 조직 문화와 직원 만족도 향상을 겨냥한 시도입니다. 회사 측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만족도와 안정성을 평가해 정식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ASD 현대중공업은 최근 공장 외벽 문구를 아빠 올 때 치킨, 다치지 말고 같은 감성 문구로 바꾸는 등 세대와 소통하고 기존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워케이션 제도, 직원 회식, 모임 지원비 등도 운영하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선벽을 만들며 땀 흘리는 중공업 현장에서 이젠 자유로운 복장과 감성 소통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경직된 제조업 조직 문화도 달라질 수 있다는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정치적 동맹 관계에서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치닫던 두 사람은 최근에 화해 모드를 통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성명을 알고 있으며 이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머스크와의 갈등 속에서 그의 사업과 관련된 연방정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를 시행하는 노력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포스트 칼럼니스트와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것에 대해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화해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감세 법안 비판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그의 행동을 탓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새벽 X에 지난주 올린 대통령에 대한 게시물 일부를 후회한다며 그것들은 너무 멀리 나갔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글을 올리기 전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는 지난 6일 JD 벤스 부통령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머스크와 화해를 중재한 결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추문 사건에 연루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X에 올리며 갈등을 격화시켰지만 후에는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한 대응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은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됐지만 감세 법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다시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세계 AI 칩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유럽에서 양자 컴퓨팅의 전환점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월 실용화까지 20년이 걸릴 것이라던 회의적인 전망에서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진 입장인데요. 그 배경에는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새로운 하이브리드 기술 쿠다큐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 비바 테크놀로지에서 양자 컴퓨팅은 이제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자사의 하이브리드 컴퓨팅 플랫폼 쿠다큐를 통해 양자와 고전 컴퓨터의 결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다큐는 GPU 기반 고전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의 한계를 보완하는 오픈소스 기술입니다. 불과 5개월 전 그는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개발까지 20년이 걸릴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한층 앞당겨진 시간표를 제시한 겁니다. 황 CEO는 프랑스의 스타트업 파스칼과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고 유럽 최초의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독일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 내 AI 팩토리를 20개 추가하고 2년 내 AI 컴퓨팅 용량을 10배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황 CEO는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와 협력해 최신 칩 블랙웰 18,000개로 구동되는 클라우드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AI와 양자 컴퓨팅, 유럽에서 부는 초격차 기술 혁신의 바람, 그 중심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서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발표되자 연준의 이례적인 1%포인트 인하를 촉구한 건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CPI가 막 나왔다, 훌륭한 수치라면서 연준은 1%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상승,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하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해 미국이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기 부양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연준이 한 번에 1%포인트를 인하하는 울트라컷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오는 17일에서 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트럼프 이기 출범 이후 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고 트럼프는 이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SNS 글에서 미중 간 무역 협상과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을 개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것은 두 나라를 위한 위대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한 협상 의지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금리 인하부터 무역 협상까지 경제를 고리로 다시 본격적인 발언 수위를 높여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과의 긴장감은 앞으로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에서 테슬라를 몰던 운전자들이 차량을 더 이상 탈 수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 CEO의 극우적 행보 때문인데요.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행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던 10여 명의 프랑스 운전자들이 파리 상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GKA는 소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고객들이 테슬라 차량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용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축하 행사에서 나치식 경례를 연상케 하는 손짓을 하거나 유럽의 극우 정당들을 공개 지지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방화, 낙서 등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차량에 나치 문양이 붙거나 배설물이 투척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파트리크 클리그만 소송 대리인은 테슬라는 처음에 100% 전기차 브랜드, 책임있는 친환경 시민의식을 반영한 브랜드였고 구매자들은 친환경 전환에 참여하기 위해 더 비싼 값에 차량을 구매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테슬라 소유주들은 배신당하고 피해를 봤다고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 운전자들은 차량 임대계약 해지와 구매 차량 환불 그리고 추가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와 머스크는 이들의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해당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